공동저당 한번 보죠. 자, 공동저당은 2개 이상에다가 저당권 설정합니다. 대개 이제 출제할 때 그 부동산 3개 가지고 많이 출제해요. 3개. 자, 자, 갑이 은행에 가서 은행에 가서 3억을 빌리러 갑니다. 채권이 채권만 동일해요.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이 공동 저당권자가 되겠고요. 자,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 A 부동산, B 부동산, C 3개네요. 2개 이상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공동 저당이 돼요. 공동 저당은 이 담보 가치가 약할 때 이제 공동 저당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 담보 가치는 2억밖에 안 돼요. 그럼 2억 담보로 하고 3억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요것도 한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3억 담보로 3억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1억짜리 하나 더 되죠? 4억 되니까 이제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자, 등기부에서는 이제 공동저당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뭐 작성한다? 공동담보목록 작성한다. 그게 답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채권만 동일하면 돼. 다른 건 다 달라도 괜찮아. 요거는 소유자가 갑이고, 이것도 소유자, 이것도 물상보증이 병일 수도 있고요. 자, 등기는 부동산 수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2월 1일 날 등기, 요거는 2월 2일 날 등기, 요거는 5월 3일 날 등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추가적 공동저당이 되는 거고. 같은 날 등기하면 동시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그러죠. 뭐 다른 거는 다 달라도 괜찮아. 뭐는 같아야 돼? 채권만 동일하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요거는 1순위, 요거는 3순위, 이거는 5순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출제는 거의 이제 1순위로 출제를 합니다. 거의 1순위로. 자, 그럼 공동저당권자는 엿장수입니다. 엿장수. 왜 엿장수라고 하냐면, 엿장수는 하루 이거 몇 분 쳐요? 지 마음대로 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면, 3억을 변제하면 이 저당권은 다 부정성으로 다 소멸해요. 그럼 이게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죠? 낼 게 없잖아. 근데 문제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안 갚았을 때 이제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 청구한단 말이에요. 경매 청구할 때 엿장수라는 거죠. 이 부동산 3개단을 한꺼번에 경매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동시배당이라고 그래. 동시에 배당. 이때 이제 안분비례배당이라. 안분비례 평등. 경락대금을 비례해서 배당을 실시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안분비례. 예외도 있지만 원칙을 일단 기억하고. 또 두 번째는 이시배당은 시간을 다르게 순차 배당한다는 거죠. 순차 배당 신청은 요 부동산만 먼저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여기서 먼저 경매 이것만 먼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동시배당 한번 해보죠. 거의 시험은 동시배당이 출제합니다. 한꺼번에 경매 넣으니까 요 A 부동산에서 3억에 경락이 됐어요. B 부동산에서 2억에 경락이 되고, C 부동산에 1억이 경락이 됐어요. 그럼 몇 대 몇이죠? 3대 2대 1이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공동저당 1순위야. 1순위 공동저당권자라면, 자, 여기서 3억, 여기서 2억, 여기서 1억 하면 6억 배당받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받을 돈이 얼마예요? 원래 받을 돈이 얼마야? 3억이잖아. 3억만 받아가야지. 이거 다 받아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례한다는 거죠.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3억 다 배당을 못 받고, A 부동산에서는 안분 비례해가지고, 여기는 1억 5천밖에 1순위가 배당을 못 받아가. 여기서는 1억, 여기서는 5천. 이렇게 합해서 이제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을 배당받고 공동저당은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남은 돈이 얼마? 요 부동산, A 부동산에 남은 돈이 1억 5천 남았죠, 그죠? 이 1억 5천은 이제 후순위 권리자가 받아가는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게 이제 동시배당. 대개 출제는 3대 2대 1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뭐 꼭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산 문제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꼭 계산하는 사람 이렇게 계산합니다. 뭐 한번 듣고만 까먹으세요. 채권 있죠, 그죠? 피담보 채권 3억. 곱하기 분모는 경락 대금을 합하면 돼.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3억, 2억, 1억이니까 얼마죠? 6억이네, 그죠? 분자는 구하고자 하는 부동산 경락 대금. A 부동산이다 그러면 3억이니까 2분의 1이죠? 1로 나누니까 1억 5천이죠. B 부동산은 2억이었잖아. 나누니까 3으로 나누니까 1억. C 부동산은 1억이었으니까 6분의 1이죠? 5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그런 계산이면 그냥 끼워 맞추면 됩니다. 3대 2대 1. 만약에 이게 1억 5천이었다면 7,500, 5천, 2,500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계산 문제 전부 3대 2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에다가 한번 해보죠. 20에다 출제는 하지 않지만 거의 계산 문제는 출제 안 해요. 자, 요 부동산만 먼저 경매 넣었다고 하죠. 요 부동산 먼저 경매 넣으니까 1순위가 3억 다 배당받아간다. 3억을 다 배당받아가고 공동저당은 소멸했죠. 여기서 다 받아. 그러면 여기 후순위는 아까 동시배당했더라면 얼마 받을 수 있었죠? 후순위가 2순위가 A라고 하면 얼마 받을 수 있었죠?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10원으로 빵원 받게 못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저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1억 받을 수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죽었죠? 공중에 떴죠? 이거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소멸했으니까 다 받아갔으니까 여기서. 그럼 요 사람이 요걸 대신 1순위 공동자 대신해서 여기서 배당을 받는다는. 이게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의 법정 대의라고 그래. 후순위 저당권자가 법률 규정으로 대위해가지고 저당권으로 1순위 저당권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출제를 잘 하지 않고 조문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어디로 오냐? 오른쪽 갑니다. 관련 조문 368조 제1항. 요게 이제 동시배당이에요. 요걸 갑니다. 30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동일 채권, 우리가 3억 채권 담보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심표. 그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비례 대개 3대 2대 1로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 안분 비례 분담입니다. 그 밑에 1. 선택의 자유 이렇게 적어놓고 공동저당권자는 엿장수다. 지 맘대로 3개 부동산을 한꺼번에 동시배당 신청할 수 있고 따로따로 20배당 신청할 수도 있다. 자, 2번에서 선택제한의 동그라미 기억. 자, 줄것입니다. 동시배당에서는 부담을 한다. 안분비례라 그래서 안분비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20배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법정대의고 제목 가지고 가는 땡땡. 저당 부동산용 일부 줄것쳐. 일부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1순위니까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 여기 3억에서 1000억 다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 전액 다 받습니다. 전액 다 전부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다 받아갔죠.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대위한다는 거. 대위하러 간다.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가 후순위입니다. 차순위,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공동을 생략한 거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천항 규정이 바로 동시배당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 B부동산, C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B에서는 얼마? 1억, C에서는 얼마? 5천 한도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동시배당만 먼저 기억하세요. 공동저당권자가 부동산 3개 다 한꺼번에 경매 넣자. 그러면 몇 대 몇 도로 배당받는다? 3대 2대 1로 안분 비례 배당을 합니다. 이게 우리 주임법에서 마찬가지. 주임법에서도 주택하고 토지가 함께 경매 들어가면 경락대금 안분 비례해서 임차보증금 줍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20배당은 20배당하면 1순위 공동저당권자 전액 다 변제받아가요.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요 B부동산에서 1억 한도, C부동산 5천만 한도에서 대위, 법률 규정으로 대위에서 1순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세요. 확인학습 문제. 이 문제를 풀고 앉았어요. 이걸 풀어가면 여러분들 10분도 더 걸려요. 너나 풀어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3대 2대 1로 받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와도 이게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너랑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막 순서대로 풀고 앉아. 너 뭐하냐? 이쪽 와 풀어. 뭘 풀기는 하는 거야. 야, 이거 3대 2를 찾아봐라. 답이 4번. 자, 보세요. 읽어보면 A는 1억 8천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X부동산 시가 얼마? 1억 2천. Y부동산 시가 8천. Z부동산 시가 4천. 몇 대 몇이야? 1억 2천 대 8천 대 4천. 뭡니까? 4로 나오면 되죠? 3대 2대 1이네, 뭐 답. 그러면 A가 1억 8천 찾고 그러면 A 보세요. A 1억 8천이 2번, 4번, 5번 중에 하나고. 그 다음 B, C, D를 갖다가 3대 2대 1 찾아보세요.
B가 1번은 뭐죠? 5,000대 4,000대 1, 5대 4대 1 아니고 2번 4대 2대 빵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5대 4대 3, 4번이 3대 2대 1. 답 나왔네. 답이 4. 이렇게 풉니다. 시험은 안 나와요. 이게 100점 안 주려 낸 건데. 그겁니다, 바로. 자, 근저당 가겠습니다.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근저당 적으세요. 근저당은 매년 한 문제 나와. 자, 근자는 뭘 줄임말이라 그랬죠? 기본. 이 일본 사람들은 이 뿌리 근자를 많이 써요. 기본이 기초. 기본 계약. 기본 계약의 종된 권리입니다. 우리 저당권은 뭐에 대한 종된 권리야?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가 저당권이야.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성립해. 근데 근저당은 채권 없어도 돼. 기본 계약만 있으면 돼요. 채무가 제로원이더라도 기본 계약만 있다면 근저당은 성립하는. 이게 이제 기본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에요. 기초가 되는 계약.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 이게 은행에서 많이 쓰는 당좌 대울 계약이라든지 할인 계약, 와리강 계약, 또 마이너스 통장 계약, 또 프랜차이즈 계약, 계속적 공급 계약이죠. 계속적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을관제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 이게 채권 최고액만 정해. 만약 담보 가치가 13억짜리다. 최고액 10억을 정한다는 거죠. 그 등기를 한번 해보죠. 자, 보통 저당과 내일 그러면 등기 시간이 굉장히 편해져요. 자, 우리 보통 저당은 여기다 저당권 설정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을 정단 말이에요. 피담보 채권 여기 딱 확정돼야죠. 확정.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다음에 백미 백가마 이렇게 저당 채무자 이름 갑 저당권자 을 이렇게 되죠. 요게 채권 요게 주고 저당권이 종이라고.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부수불물이 있다. 근데 근저당은 이제 이게 없단 말이야. 부종성, 수반성이.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다. 프랜차이즈 계약.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했다. 당좌 대여 계약을 했다. 기본 계약. 하면서 아직까지 당자음 시문도 안 썼어요. 채무는 아직 빵원입니다. 근데 요 기본 계약 자체는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근자 들어가야죠. 근저당권 설정. 이게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피담보라고 못하고 그냥 채권 최고액입니다. 우선 변제받는 최대 한도액 10억. 이 채권은 이제 정간 변동하고 있죠. 지금은 아직 빵원이야. 나중에 당자를 만약에 3억짜리 아니면 또 나 갚았다 빵원. 2억, 7억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채권이. 그 다음 채무자, 갑, 근저당권자, 을 이렇게 돼. 이같이 채권 최고액만 적었지 채권은 정간 변동해. 자, 채무가 빵원이더라도 이 기본 계약만 있다면 근저당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추가 기본 계약이 있으니까. 부정성이 없어요. 자, 수반성도 없습니다. 이 채권이 만약 여기 7억 채권을 을이병에게 양도하게 되면 보통 저당이라면 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돼야죠. 이거는 채권만 넘어가는 거예요. 채권하고 근저당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무담보 채권만 이전하는 것이 근저당 이전 등기 안 합니다. 근저당 이전 등기 하려면 요 기본 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팔아먹어야 돼. 지위가 양도돼야 됩니다. 나는 기본 계약에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나는 채무자 자체를 바꿔야 돼. 은행 자체를 바꾸든지. 그래서 수반성이 없습니다. 부정성 수반성이 없다. 그럼 언제 그러면 자 보통 저당을 받게 그게 포인트예요. 대개 이제 결산기를 정하면 결산기에 채권이 확정이 돼. 채권이 딱 확정되는 순간 보통 저당으로 바뀌어요. 채권 확정. 근데 결산기를 12월 20일로 잡았다. 12월 20일 날 딱 결산을 해보니까 채권이 정간 변동하다가 결산을 해보니까 10억을 채권 최고액 넘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죠. 12월 결산하니까 7억으로 채권이 확정됐다. 딱 확정되는 순간 보통 저당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이제 부종성, 수반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12월 20일 날 채권이 7억으로 확정되면 이걸 갚아야 돼. 갚으면 저당이 소멸하죠. 근데 만약에
안 갚고 12월 21일 날 1억 더 썼다. 8억이 되면 요 7억까지만 확정되고 1억은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무담보가 되는 거죠. 왜? 부종성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초과에 13억이 됐다. 요걸 더 많이 내죠. 13억이 되면 요 10억까지만 우선 변제 받고요. 이 3억은 무담보가 되는 거예요. 무담보. 3억은. 무담보. 경매 들어가면 10억밖에 못 받죠. 3억은 일반 채권 8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말소하려면 이 건저당을 말소하려면 자 10억을 요것만 갚으면 되느냐 이것만 갚으면 이게 문제예요. 이 7억이 되면 누구나 7억만 갚으면 되지만 이때는 이제 최고액 여기 넘었을 때 이때는 채무자는 13억을 다 변제해야 됩니다. 근데 채무자가 아닌 뭐죠? 물상보증이라든지 제3취득자는 요것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선 변제받는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실제 채무 다 변제해야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3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게 답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럼 관련 좀 다시 한번 그 박스 357조. 제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 피담보 채무야 피담보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거나 부종성 없다 또는 채무가 이전에도 건저당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전항 그러면 건저당이죠. 건저당의 경우에는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자 오른쪽 의 뭐 줄거져 있고요. 건저당이라 하면 자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한 불특정입니다. 불특정 다수 채권을 변제기에 계산해서 산조한 채무 일정 한도액이 바로 최고액이죠. 최고액 10억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이다.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겠고 자, 이 성질입니다. 성질 1번에서 건저당은 채권이 정감 변동한다 그랬어요. 장차 정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정감 변동 원인은 그 당좌 대월 계약, 할인 계약, 계속적 매매 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계약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건저당은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겁니다. 일정 한도를 뭐라 그랬죠? 최고액이라고 그랬죠. 최고액. 다음 그리고 3번에 건저당 설정은 설정계약과 등기죠. 설정계약과 등기인데 이번에 등기는 건저당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이제는 신청 정보라 그러죠.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이 건저당 설정계약이라는 뜻 같은 말 취지와 최고액과 채무자를 기재합니다. 근데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됐으니까 이자는 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면 자, 1번 최고액의 개념 기억해야 됩니다. 1. 채권 최고액. 자, 건저당에서 그 채권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심표. 최고 한도입니다.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 개념 거꾸로 잘 씁니다.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니고 우선 변제받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요 채권 최고를 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채무가 13억이 되면 책임 한도가 아니니까 채무자는 13억 다 변제해야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오죠. 채무자는 채권 최고를 초과하는 채무전액 13억 전액을 변제하여 건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 땡땡 적으세요. 네, 채권이 확정되니 뭘로 바뀌었다? 보통저당으로 전환된다. 보통저당으로 전환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결산기를 정했다면 결산기 도래한 때 확정되고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존속기간 만료한 때 기본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건저당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뭘로 바뀌었으니까? 보통저당으로 바뀌었으니까. 밑에 판례학습에서 그 1번은 자주 나와요. 자, 1번이 오른쪽에 문제도 나오지만, 자, 문제는 이제 결산기를 정했다면 12월 20일 딱 확정이 돼요. 근데 갑과 을이 건저당 설정 계약하면서 결산기를 안 정했을 때가 문제야. 안 정했다면, 자, 1순위의 건저당권자 A가 있다고 하고요. 2순위의 건저당권자 B가 있다고 하죠. 그럼 이 후순위, 이 선순위고, 후순위가, 자, 우순위가 B은행이라고 하죠. 갑이 이자를 안 갚으니까 나하고 거래 안 하겠다. 그러면서 경매 청구했어요.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너하고 거래 안 하겠다 확정됐잖아요. 이때 확정되는 거죠. 채권이. 근데 선순위, 요거는 선순위는 경매 신고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경락대금 납입시입니다. 경매 신청하고 경락대금 납입시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사람의 6개월치의 이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순위는 경락대금 납입시가 확정되고 자기 거는 경매 신청시입니다. 이 두 개를 자주 내니까 문제 보죠. 1. 건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는 채무자와 더 이상 거래관계를 계속적 거래죠.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줄고 나가죠. 건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는 그 경매 신청시에 건저당권은 확정이 됩니다. 경매 신청시야 잘라주고 한편 후순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바로 밑에 줄 경락이니 경락등을 한 때 완납한 때 확정이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 일단 자기 거부터. 자, 결산기를 안 정했다.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때 너하고 거래 안 하겠다는 게 확실히 표시했으니까 확정됩니다. 그러나 자기 게 아니라 선순위 건저당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납입한 때 확정이 된다. 가장 많이 출제했고요. 맨 밑에 3번 갑니다. 건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을 후에, 자,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을 후에는 번복이 안 됩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한 번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가보죠, 이제. 자, 확인학습입니다. 이 확인학습 5문제 있죠, 그죠? 지문 5개는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야. 완전히 기억해야 돼요. 1번. 채권 최고액은 최고액 개념 기억하라 그랬죠? 책임 한도액이야?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야?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입니다. 책임 한도가 아니고 채권 최고액 10억은 저당 목적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책임 한도액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닙니다. 10억을 초과해도 13억이 되면 채무자는 13억 다 변제해야 돼요. 다음 2번. 채무자가 조금 전에 했는 거네.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13억이 됐다는 거. 13억. 그랬을 때 물상보정에는 아까 했죠. 채무자야, 채무자가 아니야. 채무자가 아니니까 10억만 변제하면 돼요. 물상보정에는 채무자의 채무전액 13억을 변제하지 않으면 건저당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틀렸죠, 그죠? 자, 밑에 해설서 보세요. 정확하게 이해한다. 해설서.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 초과 13억이 되면 채무자는 13억 다 변제해야 되지만 제3자의 물상보정인은 채권 최고액 10억만 변제하고 건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어요. 잘 봐야 됩니다. 3번.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네요. 확정된 뭘로 바뀌었죠, 이제? 보통저당으로 바뀌었으니까 부종성, 수반성이 이제 발생합니다.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1억 채권은 건저당으로 이제는 담보되지 않는다. 부종성입니다. 자, 4번, 5번 구별 잘하고. 4번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정확해요. 5번
건자 후순위 저당권자, 담보권자 같은 말이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저당권 경매를 신청하면 건 앞에 선순위가 빠졌네요. 선순위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납입한 때 확정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나머지는 뭐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요 정도에서 물건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자, 어디로 가느냐? 413페이지 14번 문제 한번 가보죠. 14번 문제. 요 정도는 공동저당, 요 정도는 딱 낼만해요. 찾았습니까? 14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Y 토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가 나왔나요? 공동저당 설정했다. 그럼 동시배당하면 뭐죠? 안분별이고 20배당하면 한꺼번에 다 받고 후순위 저당 법정대 이거 그죠? 그 후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Y 토지가 동시에 경매대에 배당하는 경우 어느 토지 경매대로부터 갑에게 변제되는가? 어떻게 되죠? 안분비례 배당 찾아라는 거죠. 안분비례. 자, 1, 2, 3, 4, 5, 5번 가죠. 각 토지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분비례 분담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물권법 마치고 자, 계약법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418페이지. 자, 지금까지 이제 물권법은 원칙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이 물권법 규정에 위반되는 특약은 원칙은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임의 규정이 있죠. 자, 다음 계약법 갑니다. 자, 계약법을 줄여서 채권 계약법. 이걸 줄이면. 자, 이것도 총론하고 강론 있죠. 근데 채권은 물건의 반도 안 됩니다. 이거 사실 공부할 양은. 조금만 기억하면 쉬워요. 자, 계약은 결국 갑이 을에게 자, 우리 집을 항상 우리 계약은 1월 1일 날 체결한다고 공부하세요. 1월 1일 날 1억에 팔겠다. 청약. 계약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대답하는 걸 성락이라고 그래. 청약과 성락이 딱 합해져 가지고 일치, 합치, 합의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하죠. 이제 계약이 성립하면 이제 자, 채권과 채무가 성립한다. 채권, 채무가 이게 이제 계약입니다. 결국은 권리 의무를 둘이 의사표시로 만드는 거예요. 둘이 만들었으니까 둘이 지켜야죠.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그러니까 채권법 규정은 이 특약, 요 특약이 없을 때 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계약의 의의 가면 1.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 자, 넓은 의미, 넓은 광자죠. 넓은 뜻의 계약은 자, 사법상, 민법이죠. 민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가 뭐죠? 권리와 의무입니다. 무조건 효과란 글자가 나오면 권리 의무죠. 그죠? 권리 의무 발생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나오네. 합치 같은 말 합의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채권이 발생하는 계약을 채권계약. 물건이 지금까지 배웠잖아. 저당권, 지상권, 이런 거 발생하는 계약이 물건계약. 또 신분권이 발생하면 가족법상 계약 등등등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줄곧 이에 대해서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그냥 계약 그러면 채권계약을 의미해요. 그럼 채권계약은 몇 개냐? 여러 수십억만 개입니다. 헤아릴 수 없어. 왜? 임의 규정이니까 둘이서 만들면 돼요. 청약과 성락의 합치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에 2번 계약 자유의 원칙만 기억하죠. 계약 자유의 원칙. 자, 그리고 2번 내용, 그 4개. 1. 계약 체결의 자유. 자, 계약은 청약의 자유와 성락의 자유입니다. 청약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유, 성락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내용 결정의 자유는 1억에 팔 거냐 3천만 원에 팔 거냐 공짜로 정해야 할 거냐 내용 결정의 자유. 3. 을순위와 계약할 거냐 병돌이와 계약할 거냐 상대방 선택의 자유. 4번 방식의 자유 이퀄 구두 계약이 원칙입니다. 입으로 하는 계약이 원칙입니다. 서면으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계약 자유 원칙 4개, 체결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초의 근대 민법이 1804년도에 프랑스 민법인데 그때는 완전 자유주의잖아요. 완전 평등을, 완전 자유경쟁이죠. 지금은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현대로 양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계약도 제한을 하게 되죠. 국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거기에 뭐 제한의 필요성. 시험은 안 나와요. 다음 페이지 가면. 공법상 제한이 가장 많죠, 그죠? 우리 민법 약관 규제라는 게 있는데 약관 규제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안 봐도 됩니다. 쭉 지나가세요. 424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범위야, 이제. 4, 2, 4. 3번에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일단 계약이 여러 수십억만 개다. 헤아릴 수도 없다. 그 많은 계약 중에서 여기 우리 민법 조문에 여기다가 이제 규정한 걸 전형계약,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 그래. 전형계약, 유명계약이 이제 14개에서 15개로 한 개 더 들어갔죠. 1. 민법 채권 강도의 제한 14가 아니 15종입니다. 이제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그러고 이름이 있다고 해서 유명계약이라 그래요. 그 15개는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15개 빼고 나머지 계약을 비전형계약, 이름 없다, 무명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이번에 15종, 여기 15종 제대로 가죠. 전형계약은 1. 크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매매 정여 교환이죠. 자, 매매 정여 교환은 재산권 이전하는 계약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재산권을 빌려주는 계약, 이용하는 계약이죠. 대차죠. 빌려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3번에 노무, 그죠?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이 노무계약. 고용, 도급, 위입, 임치 등등. 기타가 이제 화해, 조합, 현상과 여행, 동그라미. 여행이 이제 최근에 3년 전에 15종이 됐죠. 종신, 정기금까지. 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외우는 방법은 그 밑에 중요 표시하세요. 쌍무계약, 편무계약으로 외웁니다. 자, 쌍무는 양쪽 다 갑을 두 사람 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쌍방 다 의무가 있다는 거야. 쌍둥이라는 거죠. 편무는 한쪽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15종의 전형계약을 요건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쌍무가 100% 쌍무계약이 8개입니다. 쌍 8개. 자, 외우는 방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15종 중에서 시험 범위가 뭐만 시험 범위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개만 시험 범위야. 요게 공통점이야. 요게 이제 쌍무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고, 도, 조, 화, 요번에 들어간 여행대 들어가야죠. 여행계약.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고도로 조화롭게 여행하는 계약입니다. 고도로 조화로운 여행계약입니다. 8개를 쌍무계약이라 그래. 쌍무는 대표적인 매매잖아.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우리 1억에 사겠다. 매매계약 체결했죠. 물건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매도인. 또 매도자라 그러죠. 사는 사람을 매수인, 매수자라. 그러면 이제 의무, 양쪽 다 의무가 발생해. 나는 집 주겠다 그랬죠. 집이 재산권 이전해줄 의무를 발생합니다. 얘는 돈 1억 주겠다 그랬죠. 매매, 대금, 지급 의무. 한 개의 매매 계약으로 둘 다 채무가 성립하니까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이걸 외워줘야 된다. 매도인의 의무는 무슨 의무? 재산권 이전해줄 의무, 채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채무. 그럼 채무는 언제 이행해야 돼? 이행기에 이행을 해줘야 돼. 이행기에. 이행기를 만약에 2월 1일로 정했다면, 자, 한 개의 계약으로 둘 다 채무니까 갑의 채무 이행과 을의 채무 이행을 서로 동시에 이행하라는 거죠. 그래야 서로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쌍무계약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갑의 잘못 없이 이 집이 후발적 불능되면 을은 돈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갑의 채무가 소멸하면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해. 이게 위험부담입니다.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의 특징이다? 쌍무계약의 특징.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라는 거야. 매매, 교환, 임대차 이 두 개가 계속 나와. 고도, 조화, 여행계약. 자, 줄간 거 보죠.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대가적금을 가지고 쌍방 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줄, 맨 뒤 줄고 나가죠. 매매, 교환, 임대차 잘라주고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다음에
여행 계약, 여행. 고도, 조화, 여행 들어가야 돼. 여행 계약 이렇게 8가지가 100% 쌍무 계약이며 신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편무 나오겠죠. 편무는 2개예요. 편무는 3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무는 한쪽만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정여, 사용대차, 현상업. 정사현. 이 편무는 요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없어요. 한쪽만 의무가 있으니까. 동시 이행이 필요 없죠. 한쪽만이니까. 그 다음에 계약에 따라 쌍무로 할 수도 있고 편무로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유상일 때는 유상 대가를 지급할 때는 쌍무입니다. 대가를 지급 안 할 때는 무상일 때는 편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4가지야. 무상, 편무, 유상, 쌍무가 되는 게 소위, 임종 이렇게 합니다. 소위가 육군 소위가 죽으면서 임종하면서 뭐 상을 타고 죽으면 유상, 쌍무고 뭐 자살해 주고 객가로 죽으면 무상, 편무입니다.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 정기금. 종신, 정기금. 뜻은 출제 안 해요. 소위, 임종. 쉽게 얘기해서 소비대차는 우리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자를 받으면 유상, 쌍무, 무이자라면 무상, 편무죠. 위임은 사무처적 위탁하면서 비용을 주고받으면 유상, 쌍무, 비용 안 주면 무상, 편무. 임치는 물건 보관시키죠. 보관료를 주고받으면 유상, 쌍무, 보관료 안 주면 무상, 편무입니다. 자, 종신정기금도 원금이 있으면 유상, 쌍무, 원금이 없으면 무상, 편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소비대차, 위임, 임치, 다음에 종신정기금이 빠졌죠? 종신정기금 그 4가지는 유상인 때만 쌍무계약이 되고 무상인 때는 편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쌍무 100% 쌍무 8개, 50% 유상일 때만 쌍무가 되는 게 소위 임종. 그런데 유상인 소위 임종은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 발생하죠. 무상인 소위 임종은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발생 안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다음 오른쪽 이 편무계약은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2번째 줄 3개. 정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100% 편무입니다. 정사현. 그리고 소위 임종은 무상인 때는 편무계약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럼 외웠느냐? 구별시리기죠, 그죠? 쌍무계약은 2가지 뭐뭐 발생한다?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편무는 요 2가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음 가로 3번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은 경제적인 출연, 경제적으로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출연이 있으면 유상, 출연 없으면 무상. 쉽게 얘기해서 대가를 주고받느냐 이거예요. 대가 주고받으면 유상, 대가 안 주고받으면 무상이다. 공짜. 자, 여기서는 외울게. 자, 유상은요, 요 쌍무에다가 1개 더 보태면 돼. 유상은 100% 9개. 여기서 이 편무에서 현상광고가 제일 올라가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돈 엄청나게 많이 받죠? 현상광고는 편무이면서 유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광고가 유상으로 가니까 무상은 2개밖에 안 남죠? 무상은 정여하고 사용대차 2개입니다. 100%. 정여는 무상으로 재산 주는 계약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요 소임종은 무상일 때는 편무, 유상일 때는 쌍무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점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유상에서는 조심할 게 하나, 둘, 셋, 4번째 줄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 아니죠, 그죠? 자, 거꾸로 쌍무는 100% 유상이다. 그 유상이 더 큰 개념이죠. 유상이 쌍무보다 크죠. 쌍무는 100% 유상에 속합니다. 유상이 다 쌍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현상광고 때문에 그래요.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에 속한다는 거죠. 유상이 더 큰 개념이야. 유상은 9개잖아. 쌍무는 8개고 쌍무는 100% 유상에 속한다. 거꾸로 유상이 쌍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이번에 무상계약은 공짜, 정의하고 사용대차가 100% 무상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의 구별실익은 동그라미 2번. 유상계약에는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매매는 조문이 33개예요. 법 조문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18개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이 가장 중요해요. 유상계약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준용해서 진다. 그러나 무상계약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이 안 돼요. 아직 담보 책임을 안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그리고 4번에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입니다. 자, 낙성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걸 낙성이라고 그래. 청약과 성낙의 합의죠. 자, 위에서 4개 줄거져 있죠, 그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계약하고 3개만, 임대차 보증금 씌우고 3가지가 요물계약입니다. 자, 요물계약은 3개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현상광고 계약,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은 합의 더하기, 합의만 가지고 안 되고 합의 더하기 급부가 완료가 되어야 성립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내가 내일 계약금 줄게 알았다. 그는 계약금 예약이에요. 그는 계약금은 통장에 돈이 딱 꽂혀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대물변제도 물건으로 대신 변제가 완료되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현상광고도 로또 복권 사가지고는 성립 안 했어요. 로또에 1등 당첨이 되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다음 5번에 계속적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 자, 거기 지금 일시적 계약이 얘가 없는데 일시적 계약이 적어보세요. 일시적 계약 얘가 매매, 교환, 정여가 대표적인 일시적 계약이에요. 자, 일시적 계약은 한 번 급부하면 목적이 달성되는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정여는 한 번 돈 주면 끝나죠. 계속적 계약은 시간적으로 계속 급부를 해야 되는 거죠. 되게 대차죠. 대차, 계속적 계약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등등등이 계속적 계약에 속합니다. 자, 참고해서 계속적 계약은 동그라미 니은만 기억하면 돼. 계속적 계약에서는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해지해가지고 계약을 소멸시켜 해지입니다. 일시적 계약은 제가 되는 거고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빈칸에 요건 이제 적어서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매년 거의 한 문제 나오죠. 단순하게. 자, 우리 시험 범위가 15종 중에서 뭐뭐가 시험 범위라고 그랬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가지만 시험 범위예요. 요 시험 범위 공통점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공부할 게 몇 개 안 돼. 첫째, 3가지 아까 무슨 계약이었죠? 쌍무 계약이에요. 쌍무 반대말, 쌍무 반대말 뭐죠? 편무가 아니다. 다음에 전부 유상이죠? 뭐가 아니다? 무상이 아니다. 그 다음 전부 낙성입니다. 낙성계 뭐가 아니다? 요물이 아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에 분료식 계약. 방식이 필요 없어. 구두계약이 원칙이야. 요식이 아니다. 이거. 자, 그럼 반대말 이제 100% 편무계약인 거 저기 3개 했잖아. 정사현. 100% 무상계약 2개. 요물계약 3개. 요식계약은 우리 재산법상은 요식계약이 없어요. 신분계약은 요식계약입니다. 신분계약은 혼인신고, 이혼신고, 입양신고 해야 돼. 신고. 이거는 신분계약은 요식계약. 재산계약은 다 분료식입니다. 그래서 쌍유, 낙불계약이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공통점은 쌍유, 낙불계약입니다. 순서도 쌍무는 100% 유상이니까 순서를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외울 때. 시험에 꼬이지 말고 유상은 100% 쌍무가 되는 건 아니죠. 순서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제가 딱딱딱 해주는 거는 왜? 그렇게 풀면 나중에 문제가 풀려요. 이걸 거꾸로 해놓으면 골치 아프다니. 외울 때 뭐 재산권 이전계약, 재산권 이용계약 이렇게 출제 안 해요. 이렇게 출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차이점은 요 2가지는 일시적 계약이죠. 자, 일시적 계약이니까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해서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죠. 해제.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해지해서
계약을 소멸시킵니다. 해지. 요거는 비소급표죠. 장래요. 해지. 해제. 구별 잘해야 됩니다. 소급표, 비소급표, 장래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 문제.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전에 계약의 성립을 한번 가보죠.